이번 주 NHL 하덴날에서는 환상적인 페이스를 보이는 두 팀, 피츠버그와 내시빌을 체크하고요. 다시 NHL 무대에 복귀하는 마이크 피셔 소식을 전달합니다. NHL 경기 리뷰 시간에는 절대적인 라이벌 피츠버그와 워싱턴의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돌아봅니다. 금메달 1순위 후보, 평창에 나설 러시아팀 로스터가 공개됐는데요. 흥미로운 최종 선발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4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34회 비하인더넷 진행을 맡게 된 김예슬입니다. 언더스포츠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김태원 캐스터의 출장 관계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힘찬 PD님과 이현석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태범 캐스터의 목소리로 찾아뵀어야 하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뭐 본인이 와서 어떤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좀 그렇고 놀라셨을 수도 있고 좋아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김태범 아나운서가 지난 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평창 대회 때문에 네 지금 평창에 가 있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아나운서 멤버들이 이제 다 지금 평창 강릉에 이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혼자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예, 다행히 스케줄이 허락이 되신다 하셔서 김예슬 아나운서를 모셨고요. 예.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찾아오셨네요.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떨리고 또 너무 부족하지만 3주 동안 아마도 3주간 맡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넓은 아량으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반응 보고요. 네. 네, 괜찮으시면은 태범이 형 계속 쭉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댓글 반응 보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댓글들 먼저 함께 공유하면서 비하인더넷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미뤄뒀던 132회 댓글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튜브 댓글입니다. 상현방님. 여러 가지 아이스하키 소식 늘 즐겁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로도요. 비하인더넷은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 아이스하키의 즐거운 소식 자주 들려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뽁돌님이라고 읽으면 되려나요? WB5... 네. OCKDO에 네.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되게 장문의 댓글을 133회 그 유튜브 팟캐스트에 달아주셨고요. 예, 지난 방송 특집 방송에 대한 이제 소감을 달아주셨어요. 네,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실망스러웠다라는 내용이 주고요. 제가 많이 답답함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함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되게 굉장한 전문가들은 아니고 뭐 온더스포츠 팟캐스트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얇고 넓게 깊이감은 빠지더라도 항상 꾸준함으로 밀고 가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깊이감을 갖기 위해서 뭐 이현석 기자님이나 손아 기자님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방송 때는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은 했었고요. 폭돌님한테는 그런 만족감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 송구함을 전해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를 기대를 했어요. 다 막 이번 방송 너무 좋았어요. 이번 방송 동감되네요. 이런 내용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데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또 생각으로도 방향을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달아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피드백 의견 부탁드리고요. 뭐 댓글 내용, 그러니까 댓글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항상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해서 좀 방송이 꾸려지는 게 없잖아 있는데 항상 스포츠하고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뗐으면 좋겠거든요. 예. 스포츠에 정치가 묻는 걸 싫어합니다. 예.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스포츠가 때묻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갔던 거고요. 뭐 이왕 이렇게 결정된 거 뭐 그 뒤에 아이스하키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발전, 그다음에 보상, 뭐 양보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기상으로 그거는 올림픽이 끝난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뭐 거의 다 제 마음대로 가긴 하지만 그렇게 갔던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거나 좀 실망스러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마음에는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줄이고요. 네. 항상 애청해 주시고 그래도 잘 듣고 있고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셔서 저는 그게 더 감사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비하인더넷이 하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이 방송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남은킴님. 피디님, 제가 딜리버리를 몇 번 놓쳤거든요. 오늘 우체국 가서 소포 찾았습니다. 지난 2, 3주간 혼수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소포 받고 완전 회복했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 되네요. 제 개인 월에 인증샷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개인 페이스북 들어가서 사진 확인했고요. 아, 확인하셨어요? 네, 감히 제가 친구 추가는 못했습니다. 예, 좀 더 용기가 생기면 친구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요새 세상이 좋아진 게 우편을 보내면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계속 카톡으로 날라오더라고요. 해외 배송인데도요. 네, 해외 배송도 그렇고 국내 등기를 보내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못 받아서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떴다가 예, 얼마 전에 이제 받으셨다고 떠서 저도 확인이 됐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예, 저희 선물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예. 그 저희 도움이었겠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약 주고 이런 게 도움이 더 컸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덩달아 행복해지는 댓글이었습니다. 김성균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평가전 하는 거요. 시간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꼭 가서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되게 급하게 마무리를 그렇죠. 하는 바람에 예, 태범 캐스터가 예. 날짜까지만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 안 했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녹음일 오늘은 2월 5일 월요일 저녁이고요. 현재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과 카자흐스탄의 2차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전 일정은요. 2월 6일 화요일 낮 2시 40분 고향에서 스위스와 핀란드 여자부 경기 예정돼 있고요. 같은 날이죠. 2월 6일 화요일 저녁 6시 인천에서 스웨덴과 러시아 여자부 경기 진행됩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여자팀은 모두 관동으로 체크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월 8일부터는 모두 남자부 경기인데요. 2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인천에서 한국 대 슬로베니아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2월 10일 토요일 낮 2시 안양에서는 한국 대 러시아, 그리고 2월 11일 일요일 낮 3시 반 이번에도 안양에서 체코와 핀란드 경기 예정돼 있습니다. 2월 11일 일요일 낮 4시 40분 고향에서는요. 스위스와 노르웨이 경기 잡혀 있는데요. 힘 PD님 가신다고요? 예, 뭐 다 가긴 할 건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스위스와 노르웨이 경기.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2일 월요일 낮 1시에 인천에서 캐나다와 스웨덴 경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경기를 직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께서도 오늘 힘 PD님 링크 가시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메시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오늘 혹시 이현석 기자님이나 오셨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두 분 가시나요? 네. 답변을 바로바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네. 뭐 보러 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12일 게임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캐나다, 스웨덴. 네. 네. 저도 가서 볼 예정이고요. 한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기 매진도 있고. 예, 매진되는 사례도 있고 또 아니 뭐 기자 신분으로 이제 프레스 받고 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안 끼는 게 예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예, 아이스하키 방송을 하는 팟캐스트 하는 그리고 영상을 다루는 그런 저희가 매체이긴 한데 글쎄요, 지금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저희보다는 좀 더 메이저급의 언론사들이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감히 저희가 거기 끼면은 같은 급으로 보일까봐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낄 만한 급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예, 저희는 항상 뒤편에서 약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게끔. 원래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라 스포츠계는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있어요. 예. 되게 어려운 말이네요. 예. 곰곰이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네, 같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저희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예,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한국 경기 때는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외국 팀 간 경기에서는 이제 간간히 저희 나가니까요. 예, 만나시면은 인사라도 먼저 해주시면은 저희가 커피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티켓을 직접 판매한 이제 뭐 한국 슬로베니아, 한국 러시아, 아니 안양에서 하는 경기라든지 인천에서 하는 경기 이런 부분은 그런데 마지막 경기는 좀 일반 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법도 하겠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 이건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팟빵 댓글입니다. 저희가 1월 24일자 댓글부터 지난주 특집 때문에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지난주부터 자꾸 계속 양해의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SY더맨님 1월 24일에도 남겨주셨고요. 1월 30일에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특집이었죠. 133회 5,000캐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댓글 내용입니다. 타임라인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의 잡음 없이 대회 잘 마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수들, 코칭 스태프, 그 외 관계자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좋은 소식으로 아이스하키 관련 뉴스가 많이 생산됐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월 4일 일요일에도 댓글 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전 직관했습니다. 오랜만에 치르는 경기라 실전 감각이 떨어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특히 쉽게 브레이크어웨이를 허용해서 실점한 것, 그리고 파워플레이를 얻었지만 단 한 차례도 득점으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은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채널원컵에서도 나왔던 파워플레이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덜 고쳐진 것 같네요. 이현석 기자님의 냉철하고 애정어린 분석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18-2019 아시아리그는요. 일본 4개 팀끼리 한 조, 한국 3팀과 사할린 이렇게 4팀이서 또 한 조를 구성해서 치른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팀들이 원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런 추세라면요. 아시아리그가 NHL이나 KHL 같은 다국적 정규리그에서 CHL이나 축구의 챔피언스리그 같은 각국 리그 상위팀 간의 왕중왕전 대회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어요. 일단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은 맞고요. 지난번에 이제 1월 말에 그 재팬컵 없이 이제 도쿄에서 직결전 형식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시아리그 일본 4개 팀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 팀들하고 사할린 팀들이 가서 이제 아시아리그 새 시즌 그리고 3월에 있을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뭐 디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쪽 4팀 따로 리그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한국 3팀하고 사할린하고 또 이렇게 리그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디비전끼리는 이제 4라운드 정도로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홈앤어웨이 2경기씩 이번 시즌과 비슷한 성격이죠. 2경기씩 했었으니까 그렇게 가고 이제 아직 디비전 내에서의 팀 간 경기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40경기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맞춰질 것 같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건 아마 다음 회의 때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용, 일본 팀들이 점점점 지금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정 비용 때문에라도 좀 경기 수를 줄이려 한다라는 것도 일부분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로 쭉 한다고 해서 뭐 CHL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CHL은 그래도 각국에 있는 리그들마다 굉장히 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제 챔피언스 하키 리그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마 아시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팀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시아리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좀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요쪽
요렇게 좀 경제적인 현실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리가 생긴 취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그런 학기 발전을 위한 그런 취지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요런 방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더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올림픽 기간 끝나고 플레이오프 기간 끝나고 나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같이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현석 기자님의 냉철한 분석 잠시 후에 애정어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플라이카미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SY더맨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네요. 여자 대표팀이 스웨덴이랑 평가전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관 가셔서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직관 가고요. 8일 남자 대표팀 슬로베니아 평가전도 갑니다. 올림픽 기간이랑 합치면 교통비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유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이 이어져요. 오늘 토론토 대 시카고 경기를 엠스플에서 중계해줘서 봤는데 연장전에서 토론토가 득점 상황에서 반칙 때문에 페널티샷이 선언되었는데 광고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못 봤어요. 그래서 왜 6초 만에 페널티샷으로 경기가 끝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세 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132회 2,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비 많이 나가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토론토 시카고는? 사실 이거 이제 이게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 기억에는 3대3이 시작되자마자 릴란델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벗겨냈고 그 과정에서 1대1 찬스에서 뒤에서 슬래싱 아니면 후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광고랑 겹쳐서 아마 그 부분이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골 이제 장면 같은 부분은 NHL 홈페이지라든지 앱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치셨을 때는 한 번 더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5일에 달린 댓글이어서 그 사이에 아마 확인하셨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뭐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하고요. 플라이카미님 1월 31일에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뭐 단일팀 이슈 관련해서 약간 잘못된 정보들이나 오류들에 대해서 좀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선을 보여주셨었고요. 2월 5일에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단일팀 스웨덴과의 평가전 잘 보고 왔습니다. 신소정 골리가 없었다면 대량 실점 날 경기였는데 32세이브 3실점 기록하면서 잘 막아줬네요. 전체적으로 기본기 차이가 많이 드러난 경기였고요. 우리 파워플레이 상황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스웨덴의 압박으로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게 아쉬웠습니다. 첫 경기까지 5일 남았는데 재정비하고 스위스와의 경기부터 잘 치러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전광판 얘기도 조금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저희도 얘기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31일 날 달려주신 댓글에 이제 저희 특집에 대한 소감이었는데,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33회 때 네이버 쪽에 댓글 달린 것들은 일단 패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인 거는 아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왜 패스했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저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얻으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네.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는 없는 거구나. 이미 예, 확고하게 생각이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그 어떤 현실이나 그 어떤 팩트가 다가와도 쉽게 예,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네, 좀 더 아이스하키 종목 자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굳어지고 있기는 한데, 예, 네. 그렇습니다. 플라이카미님도 스웨덴전 직관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따가 다시 스웨덴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옹아 멍멍해님 아이디 너무 귀여우시네요. 안녕하세요.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5월 남자 대표팀 월드 챔피언십 직관을 계획 중인 직장인입니다. 항공권은 먼저 구매했고요. 구체적인 계획 짜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경기하는 곳이 덴마크 헤르닝이라는 곳인데요. 체원 가보려니 막막하고 또 경기장 티켓도 어느 좌석을 구매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혹시 동행 계획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환영입니다. 하시면서 5,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SI더맨님하고 나노님하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요. 네.
저희는 못 가보는데 부럽네요. 예. 직장 이거 그만두시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출장 때문에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정말 답답한 경우라면은 협회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협회가 직접적으로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협회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문의를 드리면은 아마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쪽 되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3월쯤. 네. 예, 3월쯤에서 하시기 전에 좀. 예, 그때쯤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얻어지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마 많이 자리가 없을 거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티켓이 상당 부분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예, 디비전 1A나 1B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수월한데 이게 아무래도 챔피언십이라 2월 2일부터는 이제 싱글 게임 티켓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싱글 게임 티켓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에 있는 숙박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 체류하는 내가 좋아하는 팀들은 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에 티켓이 설령 많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날 어쨌든 다른 팀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좀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 그래도 뭐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갔다 오시고 후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기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카라체님, 네, 남겨주셨는데요. 온더스포츠 5주년 기념 퍽 잘 받았습니다. 학기 관련 용품은 처음 받아봐요. 지금 지난 방송들 중에 재밌어 보이는 방송들 들으면서 하트 누르고 있어요. NHL 리그 패스 할인하길래 사서 보는데 영어 공부가 의도치 않게 되네요. 올스타전 저는 재밌게 봤어요 하셨습니다. 지난 방송들 역주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네,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저는 못 듣고 있어요. 예, 지난 것 당장 지난주 지지난주 거도 예,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 편집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예, 편집할 때 한 두세 번 듣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NHL 패스 사셨으니까 이제 본적 뽑을 만큼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예, 얼마 전에 또 19달러로 할인을 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뭐 처음부터 본 걸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또 그럴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예, 지금 기회에 좀 입문하시기는 좋을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뭐 지인한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니까 뭐 선물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크론월님, 로널드님, 뭐 어떻게 크롬발드. 그렇죠. 크롬발드니까 네, 감사합니다. 댓글에서도 하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일단 올림픽 기간 동안 티켓값도 그렇고 숙박할 곳도 찾을 여력이 안 되고 2월 10일에 안양에서 러시아 평가전으로 대신해야겠습니다. 하루 뒤에 예매했더니 가까운 자리가 없네요. 한라 시즌권은 상대팀 벤치 바로 뒷자리인데 이번엔 애매한 위치 유유하셨습니다. 여기에 SI더맨님도 댓글 달아주셨고요. 러시아 경기라서 좀 많이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YISJJIN86님입니다. 이스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스찐인가요? 86님? 네. YIS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니셜 같은 느낌이 들긴 아, 하는데 네. 뭐 본인 아니면 사실 이 부분 확인할 수가 없기 모릅니다. 때문에.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86님으로 가시죠. 네, 86님께서 남기셨어요. IIHF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소치올림픽에서는요. 러시아는 개최국으로서 출전했습니다. 정정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관련 문건에 네. 대한 내용을 링크도 달아주시고 네. 이제 예, 참조를 해주셨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호스트였던 러시아는 6위였기 때문에 코스트이기 때문에 네, 간다라는 호스트이기 때문에 내용이죠. 간다. 토너먼트에 진출했다라는 말이고요. 러시아는 호스트로서 참가했습니다. MBC에서는 중국 여자 하키팀이 본선 준비하는 걸 취재했네요. 라고 라고 하면서 링크도 달아주고 네. 네. 정정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 남자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좀 발자취를 이제 다루는 부분에서 남자 대표팀이 이런 좀 국가대표팀 전반적인 상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저희가 혼선을 야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스트네이션은 무조건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은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좀 뭐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꼭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방금 6위였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호스트였기 때문에 간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음 댓글입니다. 숀채님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네, 단일팀 특집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몇몇 내용은 새로 알게 됐네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첨부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때 중국전 마치고 나서 애국가가 나올 때의 이민지 선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와이프가 체코 핀란드 평가전을 예매해줬습니다. 아마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보자기에 싸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체코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안양 굉장히 추운데 애기 감기 안 걸리게끔 네. 대비 단단히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프분도 너무 멋지신 것 같고요. 이민지 선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번에 해설가로 데뷔했다고요. 예, 어제 방송 때 나왔죠. 그래서 데뷔를 한 모습을 봤었고요. 이제 급박하게 좀 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았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MBC 쪽에는 이제 김정민 홍보팀장님, 대한야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님 저희 출연은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계속 언급해서 계속 출연하시는 것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MBC 쪽은 이제 NHL 쪽 중계를 맡아서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네, 마찬가지로 김정민 팀장님이 해설가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SBS 쪽에는 이민지 선수가 합류를 했다라고 하면은 MBC 쪽은 이전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었던 안근영 선수가 네, 합류를 한다고 하네요. 참조하시고, 뭐 SBS도 오솔기 위원 이민지 해설 이렇게 투탑, 그 다음에 MBC는 김정민 팀장님, 그 다음에 안근영 선수 이렇게 투탑 이렇게 하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예,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넛14님 133회 단일팀 특집이었죠. 만캐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미있게 듣자님도 남겨주셨어요. 2월 2일 뉴스공장 도종환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했네요. IOC와 IIHF에서 추가 엔트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잘 몰랐을 테지만 2월 2일 뉴스공장 3, 4부 들으시고 논평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예, 그 전에 방송이 나오고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되게 상위에 떠 있길래 저도 한번 보긴 봤거든요. 그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를 네. 보고 내용도 체크를 했는데, 예, 저희가 지난해 체크했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문제시 했던 거는 예, 뭐 엔트리가 몇 명이고 뭐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시기상의 얘기를 좀 더 문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왜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단일팀을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냈었던 거고, 예,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토달거나 비평할 거리가 없긴 합니다. 다 뭐 사실 그대로인 내용들을 이제 도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었고요. 이제 뒷부분에 협회나 그리고 이제 대표팀 선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약속들을 했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논의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약속했다라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대회가 마친 뒤에 실현이 되고 현실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현실화되는 건지 아니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흐지부지 되면서 묻혀지고 잊혀질 건지, 이런 거를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까먹을 때쯤에서 한 번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이버로 넘어오겠습니다. 132회에 대한 댓글이고요. 오늘 댓글 대잔치입니다. 먼저 센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브즈가 2018년 이전 협회 대회 마지막으로 선보였던 게임은요. 2015년 2월 제96회 동계체전이 아니라 2015년 10월 11월에 열린 2015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였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팀 웨이브즈,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정정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웨이브즈의 돌풍 저희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구쟁이님께서 평가전 일정 문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에 김성균님에 대한 댓글의 답변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리모토님 남겨주셨어요. 출장 도착하자마자 콜럼버스 앤 베가스 경기 직관했습니다. 대명 후드티 입고 갔으면 좋았는데 제가 출장 가기 전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못 입고 갔습니다. 다음 직관 때는 꼭 입겠습니다 하셨어요. 게을러서 늦게 보내드렸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이미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입어주시고요. 경기 직관평도 남겨주셨는데요.
베가스는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경기장 앞에 햄버거집에 가서 저녁 먹었는데 90% 이상이 하키저지 입은 사람들이고요. 경기는 6대3으로 베가스 승리. 상대팀 보브로프스키 골리를 상대로 6골 넣은 게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베가스의 공격이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 거의 모든 선수가 손발이 척척 맞는 듯 했고요. 플러리 골리의 선방도 대단했습니다. 남은 시즌이랑 플레이오프도 기대됩니다. 경기 후 승리 축하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비바 라스베가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NHL 전문 방송에서도 시카고 디비전 최하위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크로포드 골리 있을 때랑 없을 때 도표를 보여주면서 각종 수치를 설명해주곤 합니다. 대체 원인이 뭘까요? 하셨어요.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제럴 갤런트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정말 잘 뽑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수들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팀이 못할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저는 생각은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베이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 마켓을 좀 형성하기 어려운 팀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콜럼버스 저지 입은 사람 많이 보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냐면, 여기에 유명 팀들이나 다른 팀들이 이쪽에 원정을 왔을 때, 또 관객을 일정 수준 유치를 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플로리다 같은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몬트리올이라든지 상당한 인기 구단이 오게 된다면은 플로리다 좀 뭐 좋잖아요. 여행 같은 거 하면서 학기도 같이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같이 뭔가를 많이 그런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콜럼버스 팬분들도 많이 갔다고 하고요. 베가스 뭐 도박하고 놀러 가면서 이제 뭐 게임도 보고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사실 균열의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었죠. 시즌 전부터 사실 플레이어 뎁스가 너무 얕았고요. 공격수나 수비수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수를 많이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성공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로포드 선수가 뭐 좀 사실 좀 정석인 세이브보다는 좀 뭐랄까 기묘한 세이브를 많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소프트볼이라고 하죠. 이제 골리가 먹으면 안 되는 좀 쉬운 골 같은 걸 많이 먹으면서 좀 이미지가 안 좋긴 해도, 그래도 최근 NHL에서 탑5 골리 누구냐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팀에 없다는 것은 상당한 이제 마이너스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성적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리모토님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피디님, 오늘 집에서 연락 왔는데 선물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입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퍽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대면 경기 직관 가고 싶어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톡으로 퍽도 왔어 라는 것에 퍽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충격, 그리고 기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제 퍽 아셨으니까 비하인더넷 같이 청취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이프분하고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킹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올스타 주간이라 조용합니다. NHL, AHL 후반기 선전을 기대하며 이번 주도 잘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로에님 남겨주셨어요. 카자흐전 첫 경기 직관 갈 예정입니다. 기자님, PD님, 아나운서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로에체님 메시지가 왔었는데요. 네. 카자흐스탄전 때 왔었는데 제가 일한다고 답변을 늦게 드렸어요. 그때 바쁘셨군요. 그렇죠. 네. 거기 가 계셨고, 예, 가시고 또 뭐 일하시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한국 경기는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직관 갈 예정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행여나 다른 외국 팀들 간의 경기 오시면은 그때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네, 댓글로 소통하던 청취자분들과 링크에서 직접 뵙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한 댓글 대잔치였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134회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안내 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 힘PD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일단은 유튜브 쪽에 복돌님. 네, 다양한 피드백 주셨던 네. 분이죠. 답답함을 안겨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또 감사하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대면 워터파크 이용권 2매하고 안양알라 캐릭터 열쇠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메일에다가 연락처, 그다음에 성함,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팟빵에 그 다양한 링크로 이제 저희 정정해 주셨던 네. YISJJ 86님. 86님 이분께도 똑같이 대명 워터파크 이용권 구매하고 아냐알라 캐릭터 열쇠고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팟빵 댓글에 남겨주신 거에 답글로 제가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에 성함하고 주소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주셔서 굉장히 풍성했던 비하인더넷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34회입니다. NHL 핫앤낫 시간 먼저 찾아뵙겠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평소와 같이 핫앤낫을 진행을 할 거고 이번 주도 역시 좀 조명할 팀들이나 아니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핫했던 소식 4가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피츠버그부터 말씀을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가 사실 플레이오프가 상당히 불투명한 시점이 있었지만은 1월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 디비전 2위, 3위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승점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좀 부상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였던 뉴저지전을 좀 아주 경기력이 좋지 않게 패하게 하면서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 생각엔 아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페이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 두 번째 핫으로 꼽은 팀은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뭐 이번 최근에 얼마 전에 시카고 블랙헉스에게 1패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었고 최근 10전에서 8승 1패 1연장패라는 정말 또 경이로운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센트럴 디비전 최상위권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수가 3게임이나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좀 시카고전은 좀 접전을 패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력적으로 이제 시카고보다 더 좋은데 좀 접전으로 패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경기였던 LA, 레인저스 이런 점에서 5골씩 넣으면서 또 곧바로 분위기를 전환한 부분 역시 올 시즌 내슈빌이 왜 강팀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팀 얘기였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선수 얘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슈빌 프레데터스에 좀 후속되는 선수의 소식입니다. 마이크 피셔 선수의 복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시즌 이제 스탠리컵 문턱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맞으면서 은퇴를 선택했던 마이크 피셔 선수가 팀에 복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전에 계약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속팀 그러니까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요구가 가장 큰 복귀를 결정한 이유라고 하고요. 행여 복귀가 결정이 되게 돼서 로스터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내슈빌의 바텀 라인 그러니까 3, 4라인 쪽 구성에서 상당히 힘을 줄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 내슈빌 센터진은 상당한 깊이를 자랑하고 NHL 최고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데 여기에 더 이제 피셔 선수까지 가세가 된다고 한다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센터진 매치업 싸움 이런 부분에서 내슈빌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죠. 핫한 마지막 소식 어떤 걸까요? 예, 뭐 마지막 추가 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를 선택을 했는데 이 팀의 흐름 자체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팀을 이번에 언급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NHL 창단 이제 창단팀이죠. 올해 이제 NHL에 처음으로 들어온 팀 중에 최다승 기록을 벌써 달성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핫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제 워싱턴전까지 잡으면서 지금 35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의 기록은 33승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플로리다 팬서스와 애나하임 덕스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팀이
84경기에서 33승을 한 것에 비해서 지금 뭐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30경기 가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35승 고지에 올랐다는 것은 충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이에 반해 핫하지 못했던 팀들도 있는데요. 먼저 뉴욕 레인저스.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들어서 사실 페이스가 너무 급격하게 처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팀이 메트로 디비전에서 그래도 3위 아니면 4위 정도를 할 만한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디비전 최하위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메트로 디비전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아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전에서 3승 7패를 거둘 정도로 상당히 부진하고요. 리그에서 사실 라인 밸런스가 가장 좋은 공격 라인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뉴욕 레인저스가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팀이었는데 전반적인 득점력이 하락을 하면서 좀 라인 밸런스가 안 좋은 쪽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전골리라고 할 수 있는 헨리크 룬드크비스트 선수는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중간에 도중 강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레인저스라고 하면 룬드크비스트 선수의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간판 선수가 또 최근에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핫하지 못했던 소식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트로 디비전 팀입니다. 어디냐면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를 꼽아봤어요. 브랜든 두빈스키 선수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마치고 팀에 복귀를 하긴 했는데 이 팀의 흐름이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 5경기에서 어느덧 1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도 지금 3연패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갈 길이 아주 바쁜데 지금 좋지 않아요.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고 사실 패한 팀들을 봐도 을 보면은 베이거스, 미네소타, 샌호제, 아일랜더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게는 질 수도 있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제가 방송 이제 프리뷰 때를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셨지만 저는 이 팀을 메트로 1위를 할 수 있을 팀으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사실 1위를 노릴 수 있는 지금 전력이라면 충분히 3승을 노릴 수 있는 대진이었어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세너제이전을 제외를 하면은 아주 이제 이 팀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수비적인 운영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매경기 38개 이상의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비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라인 밸런스, 레인저스와 마찬가지로 좀 라인 밸런스로 승부를 보는 블루제키츠키의 수비력에선 구멍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보브롭스키 선수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콜럼버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핫한 날 이현섭 기자 역시나 간결하고 또 깔끔한 6가지 분석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핫한 소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NHL 경기 리뷰. 오늘의 경기 리뷰는요, 올 시즌 3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피츠버그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너무 매치업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경기 자체도 그렇고 좀 언급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 매치업을 한 번 더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 번 남아있다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크로스비 오베치킨이라고 하면 NHL을 지금 10년간 이끌고 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들인데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 중에 이 경기가 3번째 대결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는데 3번째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경기를 확인해 보시면 10월 있었던 워싱턴에서의 홈 2경기에서는 각각 1승 1패를 나눠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역시나 이 두 팀은 라이벌인 만큼 결과도 5대5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양팀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피츠버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핫에서도 가장 먼저로 꼽은 팀인데 좀 더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선 부분에선 조금은 아껴뒀습니다. 사실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좀 일관성이 없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이길 때도 있는데 지는 경기는 아주 큰 폭으로 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피츠버그가 3연패를 도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1월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그대로 과시를 하면서 12경기에 9승 3패라는 경이로운 페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적까지도 지금 자연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메트로 디비전 2위까지도 진입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이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워싱턴 전까지의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시즌 피츠버그는 최고의 득점력을 가세하는 필 캐슬 선수를 주축으로 크로즈비 선수마저 10경기 연속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었던 도중이었어요. 심지어 그 10경기에서 기록했던 포인트는 20포인트나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팀 기세가 많이 올랐고요. 예브게니 말킨 선수도 지난 세너제이전에서 통산 12번째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이 세 슈퍼스타들이 팀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편 워싱턴은 좀 어떤가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좀 많이 부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팀들 중 하나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좀 3연패를 당하면서 좀 이번에는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시기가 왔구나 라고 했는데 다시금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피츠버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그렇게 1월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4패 중에 2패는 그리고 또 연장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을 땄다라는 점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좀 덜 본 부분도 있고요. 팀의 슈퍼스타인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요즘 백체킹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수 양면으로 좀 기여를 할 만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팀의 최다 포인트도 오베치킨 선수가 이번 시즌은 올리고 있습니다. 1, 2라인의 공격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예전에는 없었던 좀 선수 기용의 유동성이 생겼다는 점이 좀 베르트로츠 감독에게도 좀 좋게 작용했기 때문에 워싱턴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라이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팽팽한 경기였지만 7대4로 피츠버그가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승부였고요. 피츠버그는 1피리어드 2골을 먼저 넣으면서 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2피리어드 워싱턴도 굉장히 추격을 매섭게 하면서 3대3으로 따라잡히면서 동점으로 3피리어드에 들어갔었어요. 3피리어드 예브게니 말킨 선수도 곧장 제역전골을 넣었는데 49초 만에 또 따라잡히면서 4대4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승부가 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 3피리어드 6분, 8분, 10분에 연속적으로 3골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피츠버그가 흐름을 그대로 잡으면서 7대4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접전 경기에서는 항상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을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에서 두 팀이 나타났던 차이점, 어떻게 보면 승패를 갈랐던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저는 파워플레이로 꼽아봤어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그 부분이 빛이 났습니다. NHL 전체 1위에 빛나는 27.7%에 빛나는 피츠버그의 파워플레이는 양 팀의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좀 충분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이 경기에서 총 4차례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3차례 파워플레이의 기회가 있었는데 양 팀이 이제 상대 네트로 보냈던 슈팅의 수는 7개로 동일합니다. 피츠버그는 이 중에 3개를 득점으로 성공을 시켰고 워싱턴은 하나도 득점에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그 차이가 그대로 3점 차로 나게 됐죠. 근데 이 중에는 더 심각했던 부분은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의 결승골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워싱턴은 또 피츠버그가 7번째 골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2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허망하게 날려버리면서 추격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NHL 전체 1위에 빛나는 피츠버그의 파워플레이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피츠버그의 파워플레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라인에서 상당히 이제 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라일리 셴 선수가 중간에 나오면서 또 조금은 뒤틀리면서 한 골이 거쪽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파워플레이 1라인을 좀 주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워드진에는 왼쪽에 캐슬, 센터에 크로즈비, 오른쪽에 헤른크비스트 선수를 놓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슐츠 선수나 르탱 선수 이 부분은 이제 두 선수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브게니 말킨 선수를 구성을 해서 5명을 이제 배치를 시키는데 슐츠 선수나 르탱 선수는 블루라인 가장 이제 엄브렐라 1-3-1 엄브렐라 포지션이라고 해서 네트를 기준으로 1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서서 이제 퍽을 아주 퍽의 움직임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운영을 사실 모든 NHL 팀들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포메이션에서 슐츠 선수나 르탕 선수를 가장 블루라인 근처에 배치를 하는 선택을 하고요. 좌측에 캐슬, 우측에 말킨, 그리고 그 가운데는 헤르크비스 선수가 골리의 스크린을 담당하는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포지션에는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퍽을 굉장히 빠르게 패싱 워크를 가져가면서 이제 골을 득점했었던 장면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파워플레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슐츠 선수와 캐슬 선수가 오른손잡이고 크로스비 선수와 말킨 선수가 왼손잡이입니다. 그 부분은 퍽의 흐름에 따라서 선수를 밀어내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원타이머를 지속적으로 때려낼 수 있는 포지션을 이 선수들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스타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아주 스타 파워를 효과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배치 부분도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실 템파베이 라이트닝도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헤드만 선수가 바깥에 있고 왼쪽 오른쪽에 스탬코스, 쿠체로프 선수가 이제 각각 핸드가 다르기 때문에 피츠버그와 마찬가지로 원타임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포메이션을 선호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피츠버그가 유사하게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파워플레이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유동적으로 이번에는 잘 들어갔고 사실 이런 부분은 NHL에서도 익숙하다라고 하면 익숙하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스타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막는데 불가능했고 결국 이게 승부의 차이점을 낳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에 잘했던 점, 킬링 파트가 파워플레이였다면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 경기에서 두 팀의 골리 부분을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양 팀의 골리가 모두 부진한 활약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양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완점이 필요한 경기다라는 부분을 좀 자각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주전 골리인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가 33개의 슈팅을 받으면서 무려 6실점으로 강판을 당했습니다. 3피리어드 도중에. 그리고 피츠버그도 매트 머리 선수가 나왔는데 33개의 슈팅을 받으면서 29세이브 4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다득점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수비가 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팀의 골리는 사실 NHL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골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수준 이하의 이제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부분은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피츠버그가 많이 골치가 아픈 부분이 올해 골리예요. 이제 매트 머리 선수가 예전보다 많이 부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이브 성공률이 90%가 되지 않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지금 추가적으로 백업 골리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피츠버그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약점을 잘 보완을 했습니다. 뭐 올렉시약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 깊이가 좋아졌다. 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라일 셰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3라인 센터를 영입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장에 좋은 역량을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머리 선수가 확실한 스타터로 딱 밀고 갈 만한 성적은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A, 1B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주전 골리급이 되는 백업 골리를 영입을 해서 이제 주전을 양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백업 플랜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영입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이 경기로 양 팀의 어떤 순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피츠버그가 이번 경기의 승리로 드디어 승점 60점을 돌파를 하면서 61점으로 메트로 디비전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뉴저지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 다음 날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다 지금 3위긴 해요. 동시에 1위인 워싱턴과도 지금 승점 차가 4점까지로 지금 좁혀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피츠버그와 워싱턴이 그 다음 날 이제 베이거스와 뉴저지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둘 다 졌기 때문에 여전히 4점 차는 유효한 상황이고요. 좋은 분위기는 어쨌든 피츠버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츠버그와 워싱턴 경기 리뷰였고요.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매치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목할 만한 매치업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의 경기를 이제
뽑아봤는데 이번 주도 좀 괜찮은 경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월 7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네소타와 세인트루이스의 대결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디비전에서 플레이오프 도약을 노리고 있는 지금 미네소타도 분위기가 다 올라와서 플레이오프 경쟁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인트루이스와 같은 경기도 잡아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사실 제이든 슈얼츠 같은 선수들이 라인업에서 빠진 이후에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결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대결을 뽑은 이유는 마르크 앙드레 플러리라고 이제 이 골리가 피츠버그에서 상당히 인기도 많았고 좋은 활약을 보였던 골리인데, 이 선수가 베이거스 유니폼을 입고 피츠버그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또 뽑아봤습니다. 많이 이제 피츠버그 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하실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캐나다 동부 원정길에 오릅니다. 2월 8일날 토론토, 그리고 2월 9일날 오타와, 백투백으로 이제 토론토 오타와를 만나고요. 11일에 몬트리올을 상대하는 캐나다 동부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력상으로는 사실 내슈빌이 3승도 할 수 있는 전력이긴 해요. 그래도 사실은 2승 이상은 거둬야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차를 감안했을 때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정 4연전의 끝을 장식하는 3연전이라는 게 좀 변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슈빌이 이런 역경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2월 10일에는 댈러스와 시카고의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카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 조금 더 미끄러지게 된다면 플레이오프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시카고와 댈러스 역시 미네소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날 피츠버그를 홈에서 상대하는 시카고에서 댈러스로 날아가야 하는 이런 좀 가혹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매치업을 선택을 해봤고, 세인트루이스와 위니펙이라고 한다면 이번 센트럴 디비전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었던 두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도 뽑아봤습니다. 네. 2월 11일은 오타와와 토론토 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전통의 온타리오주 라이벌리라고 할 수 있는 대결입니다. 전력상으로는 사실 토론토가 오타와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선 두 경기에서는 오타와의 좀 수비에 좀 많이 고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빨리 이제 토론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콜럼버스와 뉴저지의 경기는 앞선 세인트루이스와 위니펙 경기와 마찬가지로 시즌 초반부터 이 두 팀은 메트로 디비전 최상위권을 형성했던 두 팀의 대결이었거든요. 하지만 중반부에 크게 부진하면서 순위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두 팀 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서로를 상대로 얼마나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월 12일에는 세너제이와 애너하임, 또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캘리포니아 라이벌리, 파워풀한 하키를 보실 수 있습니다. LA가 상당히 부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애너하임도 부상자가 모두 복귀를 하면서 팀 전력이 잘 구축이 됐고, 세너제이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퍼시픽 디비전에 2위와 3위를 좀 공고히 할 수도 있을 법한 경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재밌는 매치업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주에는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경기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 랭킹 2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러시아의 올림픽 로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인 것 같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림픽 로스터가 공개됐을 시점은 조금 더 이르긴 한데 네. 이제 다가오는 10일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와의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러시아 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에 IOC의 초청을 받은 러시아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선수가 32명이 공개가 됐었어요. 이제 이 명단에서 KHL에 뛰고 있는 러시아 이제 자국 리그라고 할 수 있고 세계 넘버 2 리그라고 할 수 있는 KHL에서 뛰고 있는 뛰어난 선수들이 사실 대부분 포함이 되면서
역시나 강한 팀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선수, 안톤 벨로프, 알렉스 베레글라조프, 미하일 나우메노코프, 발레린 니추시킨, 세르게이 플로트니코프 같은 선수들은 초청을 받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5명이 초청을 받았다면은 지금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에요. 이런 부분 좀 흥미로웠고, IOC에서도 왜 이 선수들이 초청이 안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이제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있었던 좀 도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있었던 선수들은 최종적으로 제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1032명의 이제 로스터에 KHL 아크바르스 카잔으로 돌아갔던 안드레이 마르코프 선수의 이름은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다고 하면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비 명단에서부터 사실 지난 채널컵과 상당히 유사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명단에서는 KHL 이제 예비 명단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명단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예비 명단 32명 중에 19명이 스카 선수였고, 그리고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12명이 뽑히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선수들이 스카와 체스카에서 뽑히겠다라는 느낌은 이때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KHL 상위권 팀들, 플레이오프로 확정된 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KHL에서 상위권을 랭크된 팀들의 주축 선수들이 예비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선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상하신 대로 25명 중에 23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KHL 전체 1, 2위라고 할 수 있죠. 스카와 체스카로 구성이 되는 정말 놀라운 팀이라고 놀랍네요. 나왔어요. 25명 중에 23명이 이제 두 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리그 내에서의 성적으로만 본다면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이 두 팀이 정말 독보적인 페이스로 지금 KHL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다른 팀에서 좋은 팀이 선수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채로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서 공격과 수비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공격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팀의 주장은 누구냐라고 파벨 다슈크 선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정말 역사적인 커리어를 보냈고, 올림픽 출전을 위해 사실상 KHL을 선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선수입니다. 물론 가족이랑 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스카와의 계약이 만료가 되고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장으로 선정이 됐고요. 다슈크 선수의 기량이나 이런 부분은 두말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오고, 그리고 이 선수와 같이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 몇 년 전에 NHL 은퇴를 선택하고 KHL로 갔었던 그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진에서 가장 큰 선수이고 베테랑이면서 지탱할 만한 큰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를 주축으로요, 바dim 시파초프 선수, 이제 얼마 전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또 스카로 돌아가서 또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바dim 시파초프 선수도 포함이 돼 있고, KHL 득점 랭킹 1위인 니키타 구세프 선수, 이 선수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원래는 템파베이에 있었었죠. 이 선수도 들어와 있고, 체스카의 공격 에이스로 발돋움하고 있는 미네소타 유망주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 역시 이 두 선수를 완벽하게 뒷받침할 만한 1, 2라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이외에도 세르게이 시로코프 선수라든지 세르게이 칼리닌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가 3라인까지도 이제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1, 2, 3라인 딱 이렇게 라인만 봐도 정말 KHL 최강 선수들이 왔다, 구성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언급드리고 싶은 선수가 누구냐면은 러시아 프로하키 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리고 매일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세르게이 모즈야킨 선수도 이 선수는 메탈루르크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23명이 아닌 나머지 2명 중에 한 선수가 이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베테랑 공격진으로서 팀의 공격에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좀 주목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비진도 이렇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수비진도 마찬가지예요. 스카에서 상당히 핵심 선수들이 많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카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1, 3번 페어를 주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비아체슬라프 보이노프 이 선수 뭐 NHL LA 킹스 팬분들이나 NHL 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할 거고요. 이번 페어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에서 뽑힌 니키타 네스트로프 선수와 보그단 키셀레비치 선수가 이 두 선수가 같이 짝을 이뤄서 나눌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1, 2라인 그러니까 스카와 체스카의 어떻게 보면 셧다운 라인들이 모두 러시아의 국가대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체스카행을 선택했던 안드레이 마르체코 선수는 라이벌 팀 선수인 스카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세 번째 페어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골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러시아 감독인 올레그 즈나르크 감독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포지션일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를 써야 최상의 유지가 나올 것인지.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카의 이고르 셰스토르킨 선수와 체스카의 일리아 소로킨 선수. 이 선수들은 장래 러시아 골리를 이끌어 갈 만한 선수들이에요. 예, 이 선수들이 뽑혔고요. 여기에 단 둘밖에 없는 모즈야킨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인 바실리 코셰치킨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상당히 KHL 레벨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남긴 골입니다. 평균 실점대는 항상 20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세이브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선수의 좋은 골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최근에 채널컵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벨라루스전까지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셰스토르킨 선수와 소로킨 선수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이 두 팀에도 또 좋은 골리들이 있기 때문에 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핀란드 국가대표 넘버원으로 나올 미코 코스키넨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셰스토르킨 선수는 코스키넨 선수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전 싸움에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백업 이것도 사실 1A 1B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팀인데 약간은 이제 조금은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시치킨 선수가 최근에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이 선수를 좀 기용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네임밸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셰스토르킨이 넘버 1, 소로킨이 넘버 2 그리고 넘버 3가 코시치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코시치킨 선수 벨라루스전 선발로 뛰었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연습 경기 결과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러시아 대표팀이 연습 경기를 벨라루스와 가졌어요. 근데 벨라루스 3대 0으로 완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득점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골이 안 났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슈팅 수가 33대 10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벨라루스가 세계 랭킹을 봐도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닌데 그런 팀을 상대로 슈팅을 10개 이내로 묶어낼 수 있는 수비진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이 경기에서 코시치킨 선수가 나왔는데 물론 10세이브 셧아웃을 거뒀어요. 예, 이런 부분은 뭐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이제 경기를 가졌습니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KHL도 상당히 명문팀이고 뭐 이번에 호울초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팀인데 이 경기에서는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1.5군 같은 느낌으로 뭐 일리아 트랑킨 선수라든지 이런 서브 선수 막심 샬루노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주전으로 셰스토르킨 선수가 나왔어요. 2대 1로 연장해서 러시아 대표팀이 이겼는데 사실 이 부분은 1.5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를 이제 스파르타가 모스크바한테 2대1로밖에 못 이기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미뤄두셨던 내용이죠. 흥미롭다고 하고 넘기긴 했지만 사실 이 같은 팀 소속의 선수들을 많이 선발한다는 거는 또 위험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선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긍정적으로는 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러시아 대표팀이 불과 3개의 팀이고 한 명의 골리란 걸 제외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 모즈야킨 선수는 좀 엑스트라 테커 같은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두 팀에서 모든 선수들을 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개인기량은 항상 출중하지만 뭔가 좀 조직력이 모래알이다. 조직력.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같은 팀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서 팀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좀 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사실 이번 선수 선발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세 팀에서 선발된 관계로 이 세 팀 이후에 타 팀의 선수들은 대거 탈락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선발했던 선수보다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러시아 국가대표팀은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세 팀에서 선발하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토모빌리스트에서 뛰고 있는 니키타 트람킨, 이 선수가 밴쿠버 카누스에서 작년까지 뛰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올해 앞토모빌리스트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든지 스파르타크의 알렉산드르 홀라초프, 이 선수도 올해 또 상당한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공격진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못 뽑혔고요. 세베스트라의 드미트리 카가리스키라든지 아크바르스의 안드레이 마르코프, 그리고 아방가르드의 예브게니 메드베데프, 다이나모 모스크바의 일리아 니쿨린, 이런 선수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카나 체스카의 바텀라인 선수들은 충분히 밀어내고도 남을 정도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선수들이 뽑히지 않았다는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왜 좋은 선수들을 남겨두고 왜 이런 선수를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럴 때는 왜 더 좋은 선수들을 이제 선발하지 않고 왜 이 두 팀에서만 그렇게 선발을 고집을 하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난의 화살을 또 받을 수도 있을 정도의 선발, 그러니까 비난의 여지가 있는 선발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선수들이 아주 잘해서 금메달 따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네. 어떻게 보면 금메달이 아니면 이번 러시아 대표팀은 실패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기도 하고, 예, 강한 선수 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런 러시아와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일 2시 안양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평가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죠. 사실 네. 뒤에 이제 이 카자흐와의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많이 어려워요. 카자흐보다 더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대표팀이 정말 힘 많이 줬거든요. 작년에 그 러시아 대표팀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작년 러시아 대표팀은 사실상 언더 23, 언더 25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3.5군 4군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가 리저브 팀도 하나 더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리저브 팀들의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저브 팀이 벨라루스를 또 이겨버렸더라고요. 어저께 체크를 하니까요. 그때 그 경기는 이제 어쨌든 골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이 일리아 소르킨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A팀의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 리저브 팀까지도 이제 벨라루스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정도의 좋은 팀이 1군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스파링 파트너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연습 대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타일과 지금 우리 조에 소속한 팀들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딱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은 평가전이지만 이벤트 성격이 더 강하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좀 많은 팬분들이 또 러시아 대표팀 선수, 뭐 코발추크 선수라는 다슈크 선수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매진되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지난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좀 친분 관계를 쌓고, 그렇죠. 뭐 평가전 친선 경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안양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평가전을 갖자라고 약속된 상황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보니까 뭐 평가전 성격보다는 이벤트 성격이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죠. 언제 이 선수들하고 맞붙어 보겠어요. 예, 올림픽에서는 또 다른 조에 속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또 맞붙기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인천에서 연습 경기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가서 관람을 하고 또 끝나고 막 사인도 받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남자 대표팀 쪽에서 그런 광경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좋은 경험이니까 좀 네. 경기 승패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예.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뭐 올림픽 코앞에 두고 즐긴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수도 네. 있는데 팬분들만은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또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로 나올 겁니다. 이제 OAR이라는 그쵸. 그 약자가 아닌 네. 러시아로 나오고 또 저지도 그 이쁜 러시아 저지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사이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상 없이 우리 선수들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34회 이번엔 평창 프리매치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올림픽 시즌 첫 게임이었습니다. 2월 3일 토요일 7시에 인천에서 남자 대표팀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 대 카자흐스탄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요. 3대1로 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냐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네. 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조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올림픽이 코앞인 상황에서 경기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온 상황이라서 뭐 나름의 핑계 내지는 나름의 이유를 찾아본다면은 지금 채널원컵 이후로 지금 경기를 안 뛴 지가 그렇죠. 예, 한 달 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뭐 일단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경기를 그동안 안 뛰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브레이크 기간을 갖고 그죠? 넘어온 팀들이 대부분이고 얼마 전까지 다 뭐 KHL도 그렇죠.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만큼은 열심히 빡세게 경기를 뛰면 뛸수록 경기력이 올라오는 스타일이다. 지난번에 종합선수권에서 대명이 엄청나게 힘든 일정 속에서 경기들을 여러 경기 치러내면서 경기력이 올라왔던 거를 예시로 들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예, 저는 이유를 꼽자면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예, 카자흐가 그렇게 좋은 전력으로 꾸리고 오진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2군이었습니다. 예, 뭐 보도상에서도 네. 2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이렇게 파고들면 2.5, 3점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최근에 대표팀 경기들 평가전 포함해서 세계 선수권 이후로 패한 경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전지훈련 때도 그랬고 뭐 채널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좀 끊어내는 승리로서 끊어내고 좀 이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런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 그죠. 예, 그 목적밖에 사실 없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초청을 했던 걸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간 거죠. 예, 지금 사실 올림픽 대표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에서 정말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카자흐스탄 1군 그러니까 4번의 프리게임 매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2번이 올림픽이랑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팀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도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조차 1군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팀의 스타일은 우리가 앞으로 맞붙어야 할 중요한 무대에서 맞붙어야 할 캐나다, 체코, 스위스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스타일을 하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임현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졌기 때문에 좀 이런 팀을 딱 잡으면서 좀 뭐랄까 단계적으로 이런 지금 4경기에서도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런 부분을 좀 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져버렸어요. 패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가 2경기나 잡혀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2경기나 잡을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가 1군이라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1군과 2군의 전력차가 또 상당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자흐도 지난번에 1군이 진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다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대표팀이 구사하는 스타일의 약점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득점이 다 나면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사실상 그 골대에 맞고 나왔다라고 했던 것도 네. 들어갔었습니다. 그걸 제가 뭐 몇 번이나 비디오로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네네.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빠르게 나와서 들어갔어요. 뭐 심판이나 뭐 경기 운영 부분에서 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4대1이라는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상 완패라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강한 압박을 거는 건 좋은데 그런 압박을 걸면서 백업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쇼트핸디드 골이라든지 네. 역습 아웃넘버 그러니까 2대1, 3대1 역습을 계속 당한다든지 이게 결국 이 부분 이 안 돼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약점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도 안 됐다는 거죠. 그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약점 자체도 보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걸 카자흐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진 상대인데 그러니까 아니 한국한테 우리가 진 게 이게 정말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자흐 입장으로는 아무리 한국이 전력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에게 자기네들이 진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준비를 했고 했겠죠. 그거에 대한 성과가 딱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카자흐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꼭 잡아야 되는 경기였어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기를 올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올림픽에서 맞서 상대들이 이 팀보다 더 강한 상대입니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예요.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지금 그런 문제점으로 예전부터 부각이 됐었던 이런 약점 이 전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또다시 페인이 됐네요.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채널원컵에서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캐나다라든지 체코 그리고 스위스 이런 팀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경기가 다 남아있거든요. 네. 과연 이 부분을 남은 3경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올림픽에서 물론 기적을 노리고 있지만 예 쉽지만 않아 보이네요. 예, 이 부분이 빠르게 지금 경기도 얼마 지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3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할 수 있는 경기 3게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르게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열릴 또 카자흐스탄과 2연전에서는 조금이나마 보완된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이번엔 여자부 경기였는데요. 고향에서 열렸습니다. 스위스 대 캐나다. 결과는 캐나다가 10대 0의 완승을 거둬왔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1모드가 아니라 일반 팬모드로 고향에 계셨던 힘 PD님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일단 같은 날에 이제 스웨덴하고 우리나라 단일팀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예, 차마 거기는 못 갈 것 같았었고요. 이 느낌상으로 워낙 제가 막 혼잡스럽고 복잡한 걸 싫어해서 예, 조용히 유유자적 하키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 고향에서 이제 스위스 캐나다 경기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최근에 뭐 단일팀 이슈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이스하키계를 보면서 약간 뭐랄까요? 개인 감상적으로 좀 회의적인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시각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정말 이게 아이스하키 경기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스코어는 10대 0. 예. 캐나다가 넘사벽이긴 해요. 네. 예. 압도하는 경기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보통 10대 0 경기 스코어가 나오면은 루즈하고 질질 뭐 이렇게 하다가 설렁설렁하죠. 하고 또 거기다 열받으면 싸움 붙고 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경기들은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말 그대로 재미없는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아시아리그나 아니면 국내 대회나 또 국제 대회 포함해서 예, 손에 꼽힐 만한 예, 박진감 넘치고 속도감 느껴지는 경기였었고요. 예, 물론 캐나다가 압도하고 거의 뭐 반코트 블루라인 안쪽에서 시종일관 때려내는 경기긴 했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는 스위스 여자팀들의 그런 모습이나 노력들이 진짜 눈에 보였었고 그리고 4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한 번, 2피리어드 한 번, 3피리어드 2번의
절대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이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우연찮게 얻어걸리고 캐나다가 실책을 해서 얻어걸리고 이랬던 게 아니라 스위스 팀 스스로 자체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그게 뭐 골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캐나다 골리가 워낙 잘하기도 했었고 또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스위스가 뭐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이 친구들이 올림픽에 대하고 있는 자세가 남다르구나. 그리고 자기들만의 게임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고 뭐 작년에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평가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날 스위스 캐나다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하키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참 하키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우리나라나 뭐 여타 다른 하위권 팀들의 차이점은 이 선수들의 뭐 힘과 피지컬 스피드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기본기, 절대적인 기본기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었고요. 웜업 때 하시는 것만 봐도 느끼실 거예요. 패스 흘려서 막 슈팅 못 때리고 골리 몸도 안 풀리고 그렇게 봐왔던 장면들이 국내에서는 대부분이었는데 웜업부터가 정확한 패스와 정확한 슈팅으로 충분히 몸을 끌어올리는 부분부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스위스가 이제 우리나라 첫 상대잖아요. 여자 대표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저는 캐나다가 좀 확실히 좀 체계적으로 조금씩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건 연세대와의 경기에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을 하는 목적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요. 뭐 연습 경기보다는 훈련이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뭐 우리나라에서 대학팀을 상대로 그래도 대학팀에서 제일 잘하는 팀을 상대로 하면은 남자 피지컬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전성은 충분히 이제 드릴이라든지 뭐 연습이라든지 상황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분명히 조정을 해서 그 다음 뭐 스위스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키 강국은 괜히 강국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강점들은 또 다시 한번 연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0골이 다 다른 상황이었어요. 팀플레이, 그다음에 개인 전술, 그다음에 뭐 파워플레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터져 나왔던 10골이다 보니까 한 선수가 막 몰아쳐서 막 꾸역꾸역 넣은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팀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10골이었다 보니까 보는 분들도 좀 인상 많이 깊었을 것 같고요. 역시 그리고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하하호호 20대 초중반의 그런 여자 선수들이 밝은 모습으로 하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키 강국이란 게 별다른 게 없는데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네요. 네, 스위스와 캐나다 경기 리뷰였고요. 2월 4일 일요일에 인천에서 남북 단일팀이 처음으로 선보였던 경기가 또 펼쳐졌습니다. 스웨덴과의 경기였고요. 경기 결과는 3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남자 대표팀과 같은 스코어네요. 주장 박종화 선수의 골이 있었다고요? 네, 박종화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렸었고 1피리어드 때 30점을 내줬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2피리어드 들어서면서 좀 안정화가 됐었고 3피리어드 때는 약간 스웨덴이 힘을 빼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앞서서 이제 제가 스위스 캐나다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요 경기를 다시 돌려봤는데 스웨덴이 작년에 우리나라와 맞붙었을 때만큼의 포스가 안 나온다. 라는 느낌이 더 강했었고요. 물론 이제 적응하는 문제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날 또 엄청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경기 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랄까 스위스의 그런 잘 맞는 합, 캐나다가 잘 맞는 합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좀 미스하는 부분, 턴오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걸 보고 오셨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 느낌이 좀 강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우려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기도 했었고, 근데 좀 악재가 있었죠. 랜디 그리핀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캐롤라인 박 선수도 같이 뛰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바로 이제 본 게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스웨덴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그걸 극복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인,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감상이었고 절대값을 놓고 보면은 한참 부족하구나. 그죠. 네.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생각해도 뭐 여자 대표팀이 확실히 좀 전지훈련도 많이 가고 네. 이런 부분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부분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셀러 오펜스를 좀 시도를 하려는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씩은 갖춰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받았던 경기였어요. 그래도 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웨덴이 시종일관 압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했을 경기였고, 다만 이제 골이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3대1이라는 스코어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래도 갈 길이 저는 멀다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3대1의 결과를 스코어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또 세계에서 또 상위권으로 랭크되어 있는 일본이랑도 뭐 지난 아시안 게임에 3대 0으로 졌잖아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뭐 다른 팀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이후에 팀이 생겨서 조금 더 이제 뭐 본인이 하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수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어쨌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예, 조금씩 뭐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눈앞의 기대를 이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자 단일팀이 맞붙을 상대가 스위스, 스웨덴, 일본 이렇게 순서인데 좀 분류를 하면은 스위스랑 일본이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스웨덴은 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리고 피지컬도 스웨덴이 좀 더 크고 예, 좀 힘으로 압박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위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나라랑 피지컬은 비슷하지만 스피드나 스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가전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점이 그 부분은 있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쉽죠. 예. 예, 좀 남자보다 좀 일찍 하면은 평가전도 좀 더 일찍 잡아서 뭐 스웨덴 같은 스타일도 붙어보고, 그다음에 스위스나 일본과 비슷한 스타일도 한번 붙어봤으면은 더 좋았겠죠.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붙어보고 대비점 보완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특집으로 이제 단일팀에 관련해서 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예,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일단은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게 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북한 선수들도 이날 4명이 출전을 했었죠. 네. 그 중에서도 2라인에 뛰었던 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수현 선수가 2라인에 뛰었었고, 이제 북한 팀 작년 세계 선수권에서는 이제 1라인에서 2골 2도움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캐롤라인이나 랜디 부상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역할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날 경기에 이제 4라인은 거의 뛰지를 못했죠. 네, 아무래도 상대팀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 스웨덴 상대로 3라인 정도만 돌렸으면은 아마 올림픽에서도 이 정도만 이 정도 돌리지 않을까. 수준일 겁니다. 예,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갈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봤으면은 4라인 다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랬다가는 사실 리스크가 예, 있거든요. 그런 선택은 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도 뭐 북쪽 선수들도 뭐 3명이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라인의 정수현 선수처럼 아이스타임을 많이 부여를 받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쎄요, 뭐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죠. 네. 그게 사실 다 문제예요. 그게 모든 가장 게 큰 것 같네요. 문제입니다. 네.
시간만 많았더라도 사실 뭐 전지훈련에서도 또 맞춰보고 그렇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네, 경기적으로는 그랬고요. 경기 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네. 가장 큰 거는 전광판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중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도 아시아리그에서도 몇 번 비슷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아예 안 흘러나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이제 약간 좀 시간이 가다 말다 이런 그 부분들이 기억이 있었는데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광판하고 본분석하고 이어지는 그 컨트롤이 이제 노트북으로 하는데 이게 무선으로 이제 신호를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근데 이제 부분이 문제네요. 이게 유선 부분이 있고 무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시아리그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 무선으로 해도 크게 뭐 문제되는 상황,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딜레이가 약간씩 생기는 상황인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재진도 많이 오고 방송사도 많이 오고 팬분들 관중들도 많이 오시고 또 경기장 밖에서도 막 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 예, 뭐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무조건 유선으로 해서 예,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긴 그거를 하네요. 아마 다 얘기를 해줬을 텐데 얘기해줬다고 들었거든요, 태명에서도.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어서 뭐 일이 터졌으면은 잘못을 한 거니까 사과는 하겠죠. 그러니까 뭐 사과하고 다음 네. 또 고치면 돼요. 네. 사실 예, 그거 뭐 그러라고 평가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사실 인천에서 또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그리고 뭐 올림픽에서 그랬으면 진짜 그거는 아, 그건 큰일 뭐 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행히 예, 다행이죠. 평가전이었고 인천이었다는 점이고요. 아, 방송 중계 때 막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어쩝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이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예. 일반화 시켰는데 사실 네. 네. 예.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뭐 인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부분적으로 이제 인천에서만 어떻게 보면 좀 상황상으로 그런 식으로 사실 예. 뭐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 네. 부분은 동일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는 예,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해 싶습니다. 주신 단어 일반화. 예, 그렇죠. 정말 위험한 단어인데 네. 예, 좀 그런 게 좀 아쉬웠다면 아쉽겠네요. 저희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TV 중계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점점 뭐 보완해 나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프리매치 리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무적인 부분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비하인더넷이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아이스하키 소식 비하인더넷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평가전도 굉장히 많고요. 또 평창 본게임도 시작이 되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이번 평가전에서 일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자 대표팀이 일본에서 다 평가전을 가졌다고 하네요. 예, 초청 평가전을 가졌고 지금 일본 여자 국가대표팀 스마일 재팬은 세계 랭킹 9위인데 7위인 독일과 8위인 체코를 상대로 두 번씩 경기를 가졌는데 첫 두 경기가 독일과의 두 경기 그리고 두 번째 두 경기는 체코와의 두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6대0, 3대1로 독일을 두 번 잡았고요. 그 이후 체코전까지도 1대0, 4대1로 그러니까 4연승을 거두면서 뭐 이 강호 쟁쟁한 팀들을 상대로도 전혀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야마나카 감독의 이제 경기 뒤 코멘트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과의 첫 경기는 완승이었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선취점은 내줬지만 도중에 이제 분위기를 다시 휘어잡아서 승리를 한 경기였고 세 번째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스코어링 이제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에서도 이제 득점을 할 수 있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도 의미가 있고 네 번째 마지막 경기에서는 4대1로 이긴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의 초반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 역시 4번의 평가전에서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어떻게 보면 지금 9위, 8위, 7위 이런 팀을 초청을 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완승을 거뒀다는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일본도 상당히 이번
국가대표 일본 이제 스마일 재팬을 보시면 좀 하키 팬으로서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러운 마음이 크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스웨덴은 맞부터 맞고 스위스는 캐나다랑 붙어보는 거를 봤고 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본은 왜 우리나라에서 평가전 같은 거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역시 돈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자국에서 초청을 해서 그냥 다 했네요. 예, 협회 지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선수단도 한국에 다 들어와서 이제 연습을 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네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더 넷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너무 부족했겠지만 청취자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35회 다음 녹음은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에 예정돼 있습니다. 프리매치 경기들 그리고 평창 여자부 단일팀과 스위스의 첫 경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135회와 136회도 태범캐스터의 평창올림픽 출장 관계로 저 김예슬이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듣기 그리고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그리고 김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